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이제 책이 다 끝나는 날, 중간에 생략을 했더라도 다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 책이 한번 끝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책만 끝나면 안 돼요. 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조금은 남아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가죠. 문제 1번 지문 한번 보시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장기할부 조건 막 이렇게 쭉 막 뭐 지문이 복잡하게 나와도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만 보시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계상. 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계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라겠던가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 계상했다 이 말은 장부에 기록했다. 그럼 기록했다 이 말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여기서 이 차이가 난 금액을 지금의 값어치와 나중에 받을 돈의 값어치에 차이가 난 만큼을 장부상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더 부담해라 그랬는가 더 깎아줘라 그랬는가 더 부담해라. 더 부담하니까 물건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이라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죠.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내가 돈을 더 주기로 했으니까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만 보면 돼요. 취득 원가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했다. 그럼 이자 상당액을 가산했으니까 그냥 중간에 더 해버리면 돼요. 가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라. 그럼 무슨 단어를 찾아야 된가? 찾을 줄 아네요 이제. 중요한 단어 이렇게 이런 단어들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를 더해가지고 가액을 정했으니까. 그러면 가액을 정했으니까 그 원가 속에는 이자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것도 X네요. 포함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확정이라는 단어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3번 지문은 이 지문은 또 엄청 복잡하게 보이죠.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요 지문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 그러면 어떤 자산에다가 이 돈을 좀 투입을 했더니 그 자산의 값어치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서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을 했거나 이게 1번이에요. 증명서류, 여기 증명서류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나 또는 신용카드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만약에 그게 없으면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금융거래 증빙에 의해서 확인만 되면은 이 두 번째요. 그럼 1번이나 2번을 둘 다 충족하면 그랬는가? 둘 중에 하나만 그랬는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이에요.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에 하나만 확인이 되면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 안 했더라도 금융거래 증빙회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이제 4번 지문으로 가보죠. 4번은 이 지문은 이제 지문이 약간 이제 함정이 약간 들어있는데 이제 매각 차손이라는 요 지문이 나왔을 때는 매각 차손이 나오면은 요 두 가지를 이제 문제 지문이 나오는 순간 빨리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금융기관에다가 매각을 했을 때와 금융기관 이외에 매각했을 때가 서로 다르다는 생각만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럼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는 매각 차손 전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때는 뭔가 몰라도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 그럼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매각 차손은 채권이 거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을 인정한다 했는데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그래야 된가요? 금융회사일 때만 그래야 된가? 금융회사일 때만. 그럼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매각했을 때는 전액,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때는 한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5번 지문으로 가보죠. 5번은 이 지문은 30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요게 이제 5번 지문이 30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여기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딱 하나만 생각을 해내시면 돼요. 딱 하나. 뭐 생각하면 되겠는가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어떤 거 하나만 얼른 생각해 보세요. 분양권. 그냥 분양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분양권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계약금, 중도금에서 불입한 금액을 그래야 된가? 불입한 거 플러스 P 그래야 된가? P까지. 무조건 P까지 포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 시가라고 해요. 요 지문을 많이 틀리시게 돼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시험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내는 거예요. 막 암기하고 그러질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시험에 내버리면 그 다음에 못 내는 지문이 돼요. 이거는. 이제 6번 지문은 요거는 이제 함정이에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아주 쉬운 것처럼 꾸며졌을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문제는 아주 쉽게 보일 때 거기에서 내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냥 쉬운 지문일수록 원리 원칙을 그대로 따지셔야 돼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를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는 돼야 되고 보유기간도 3년이 넘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꼭 시험 문제 내면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앞에서 보다가 등기되고 3년 넘었으니까 당연히 되지 그래버려요. 앞에 토지 건물만 보면서 여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거를. 그래서 꼭 주의할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건 안 돼요. 조합원, 입주권만 된다는 거. 딱 세 가지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만. 이제 7번 지문이네요. 7번은 이제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이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등기가 됐지만 고가주택이니까 아직 고가주택 개념은 실지 양도 가액이에요. 이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 가액이 얼마를 초과해라 그랬는가? 9억 원을 초과해라. 그럼 9억을 초과하면 전체를 과세로 시키든가 초과분만 과세로 시키든가? 초과분만. 그럼 초과분만 과세하는데 이제 보유기간이 10년이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보유기간 10년이면 여기다가 매년 몇 프로씩 곱하기 하면 되고 8%씩.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8% 적용을 받으려면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고 2년. 그래서 여기다가 5년은 거주했습니다 하고 써드린 거예요. 거주기간이 충족이 돼야만 80%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거주기간이 충족 안 되면 8%가 아닌 2%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는 10년이고 거주기간 2년을 넘었기 때문에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볼 때는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 단어냐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함정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양도 차익. 여기를 양도 가액으로 살짝 바꿔놓으면 거의 못 풀어요.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의 80%를 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도 차익이라는 걸 이걸 조심해야 돼요. 가액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맞았어요. 지금. 이제 8번으로 가보죠.
8번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는 이제 특이한 거 나왔죠. 안 배운 걸 내버렸죠. 가업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나부터 상속이 아니라 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내 앞에서부터 이어오니까 그 앞에 사람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배웠던 지문인데 하나가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업 상속 그러면 나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그 앞에 있는 사망자가 취득했을 때 그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 그랬는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여기는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맞았어요. 9번으로 가보죠. 9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네요.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지금 이 지문만 봐가지고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이 지문만 봐가지고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1과세기간 동안 과세 대상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단위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공제한다고 써버린 거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공제합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실제 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료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하고 이직해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지금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배워가지고 기본공제 내용으로 풀으셔야지 그냥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이거예요. 구분 계산 단위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각각 연 250입니다. 25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 금액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라 그랬던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연 250을 공제시켜라. 그러면 맞는 지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제 10번 지문 가보죠. 10번은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공동 소유 나오면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250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번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셨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빠르면 진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양도소득 금액을 연습을 해보죠.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금액은 그럼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그럼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이다 그랬는가요? 언제나 소득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산해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다 합쳐요. 다 합쳐가지고 이 소득 금액을 이제 구분을 해요. 자, 구분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소득을 구분합니다. 자, 세 개로 나누는 거요. 393페이지예요. 네. 네. 393페이지는 이 진도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 금액은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오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소득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하나는 이제 통쳐서 말할게요. 부동산 등의 소득 금액으로 이렇게 하나 구분하고
그래서 부동산 등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부동산 등을 어디까지를 부동산 등이라는가 요걸 알아놔야 돼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런데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식 빼고 난 나머지 그래버리면 돼요. 그걸 전부 다 일일이 이걸 애올라가면 어려우니까 이제 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주식과 관련된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뭘 빼버리며 주식을 빼면 나머지는 그냥 부동산 그러면 돼요. 주식이 아닌 건 부동산.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 이렇게 나누네요. 근데 주로 이제 파생상품은 우리가 배울 때 잘 안 나오니까 이 파생상품은 잘 안 나와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부동산 그러면 무엇 빼고 난 나머지 그러면 내가 주식 뺀 나머지. 주식을 뺀 나머지를 그냥 부동산이라고 칭해버리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앞에서 방금 배울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얼마씩 공제해라. 250. 그러면 주식을 뺀 나머지가 부동산 그랬으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년에 이번 연도에 지상권 하나를 팔고 땅 하나를 팔았으면 연간 얼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요? 그렇죠. 이게 전부 부동산이니까 주식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 퉁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골프 회원권을 하나 팔고 주택 하나를 팔았으면 그때는 얼마까지 공제되겠는가? 골프 회원권이 주식인가 주식 아닌가요? 주식 아니니까 얼마까지 공제다? 250. 무슨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주식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부동산 퉁쳐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요령을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요령을. 자 다시요.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하나 팔고 그 다음에 건물 하나를 팔았어요. 그럼 1년에 얼마까지 공제된다? 250. 그렇죠. 주식이라는 글자만 안 들어가면 무조건 250이에요. 그게 29의 기출문제예요. 자, 다시요. 토지와 1년에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는 양도했어요. 토지 하나를 팔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는 1년간 기본공제를 토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250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이제요. 만약에 제가 1년에 토지 하나를 팔고 땅 하나를 팔고 주식 하나를 팔았다. 그럼 그때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500. 그때는 500이요. 여기도 250, 250이니까요. 이렇게 구분을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파생상품 그냥 없다고 생각해버리고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나눌 때 부동산 등 그러면 주식이라는 글자만 안 들어가면 전부 부동산으로 칭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100%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이런 거. 요령 알면 세법은 쉬운데 요령 모르면 암기를 해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암기하신다는 분은 이거를 책 한 권을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겠어요? 못 외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푸는 요령들이 조금 있어야 돼요. 양도소득 금액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누고 또 세 개로 나눌 때는 파생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구분합니다. 이제 구분하는 거 이제 찾아냈어요. 찾았어요. 그럼 세금 신고를 할 때도 신고할 때도 소득 금액을 하나로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더해서 하겠는가? 따로 하겠는가? 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소득 금액을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양도 차손의 공제 이제 한번 가보죠. 네. 그럼 이제 양도 차손 이제 공제라고 쓰는데 이 공제라고 쓰지 않고 교수들에 따라서는 통산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통산. 그럼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내가 물건을 팔고 이익을 보면 이 말인가? 손해보면 이 말인가? 손해보면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본 금액이 있으면 1년 동안 양도해서 부동산을 양도하든 주식을 양도하든 내가 양도하고 손해본 게 있으면
손해본 게 있으면 이제 어디에선가는 몰라도 빼주는데 어떻게 빼주냐면 이제 원칙을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칙이니까. 원칙은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같은 동일한 종류의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그러면 여기서 동일한 종류라는 것은 앞에 뭐가 발생한 동일한 종류란 얘기인가?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같은 종류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나는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내가 물건을 팔 때 내가 분명히 손해를 봤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됐는데 이제 통상 공제를 할 때는 서로 빼줄 때는 내가 손해본 금액하고 내가 1년 동안 이익 본 것 중에 같은 종류의 어디에서 공제해 주란 얘기인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세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니까 실제로는 선이 똑같은 선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 거 선이 다른가요? 선이 달라요. 자, 잘 생각하세요. 계산 구조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세요. 계산 구조. 양도 차익하고 양도 차손이 같은 선이에요. 양도 차익,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고 양도하고 취득 가액과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 이익을 보면 차익, 손해 보면 차손. 그럼 차익하고 차손이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양도 소득 금액. 그러면 여기서 나는 분명히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됐으면 양도 차손이면 같은 선상에서는 양도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지 않고 어디서 지금 빼라는 이야기인가?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세요. 그 말은 양도 차익 속에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게 있으면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봤더라도 그 부분은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물가 상승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이득을 본 것과만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손해를 봤지만 손해본 이 돈은 내가 남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통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더라도 종류가 같은 종류인가요? 다른 종류인가요? 여기서요. 무슨 종류와? 동일한 종류. 동일한 종류라고 했으니까 양도소득을 이제 두 개로만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무슨 소득으로 나눠라 그랬는가 위에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눠라.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과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부동산과 주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같은 것끼리만 공제라 서로 달라도 공제할 수 있다. 같은 것끼리만. 그러면 이제 해석이요. 앞에서 손해본 게 제가 땅 팔아서 손해를 봤어요. 땅을 팔아서 손해봤으면 이제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서는 땅을 팔았으니까 어떤 소득에서만 빼주란 얘기인가? 부동산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해주고 만약에 주식을 팔아서 손해봤으면 어디에서만 공제해줘라? 주식에서만 공제해줘라. 자, 그럼 이제 연습이에요. 제가 주택을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주택을 팔아서 손해봤으면 골프 회원권 팔아서 이익 본 것하고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자, 골프 회원권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같은 종류다.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또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야 그다음 나머지를 다 연결해서 풀 수 있어요. 세법은. 하나로 쫙 연결돼 있으니까. 자, 다시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상권을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지상권을 팔아서 손해봤으면 땅 팔아서 이익 본 것하고는 서로 통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팔아서 손해봤는데 주식을 팔아서 이익 본 것하고는 통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주식자 들어간 것은 주식끼리만 통산하고 주식자 안 들어간 건 다 통산이 돼요. 그럼 다시요.
골프 회원권을 팔아서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주택을 팔아서 이익을 봤어요. 서로 통산 된다 안 된다? 된다. 같은 종류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통산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같으면 통산이 되고 종류가 다르면 통산할 수 없어요. 그다음 이제 주의 다시 한번 생각해요.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됐더라도 양도 차익에서 통산해라. 소득 금액에서 통산해라. 소득 금액에서 통산해라. 요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오른쪽에 날개 참고를 보세요. 자, 위에 참고 보세요.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 차익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되더라도 어디에서만 공제해 주라는 얘기인가? 양도 소득 금액에서.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을 하더라도 같은 종류끼리 통산해라. 다른 종류도 통산해라. 같은 종류끼리만 통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종류에서만 통산하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시고, 여기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원칙에서 이제 미공제분이 발생이 되면 요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손이 양도 소득 금액에서 통산을 못하면, 그럼 여기서 이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건 그때 발생한 소득 금액인가 1년치 소득 금액인가? 1년치. 그렇죠. 1년치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1년치 소득 금액에서 통산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번 연도에 통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니까 계속적이지 못해요. 계속적이지 못하니까 요거를 다음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계속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단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손해를 봐가지고 이번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과 공제를 못하고 남은 손해본 게 계속 있으면, 계속 손해본 걸로 남아있으면 그때는 미공제분이 연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미공제분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번 달 말이 12월 말 1년 말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아직 공제받지 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놔둬라. 완전히 지워버려라. 지워버리는 걸 소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쓸 때 소멸 계산합니다 이 말이에요. 소멸 계산한다 이 말은 이번 연도 안에 공제를 못 받으면 그대로 남겨놔라 이 말인가? 싹 깨끗이 지워버려라 이 말인가? 깨끗이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냥 올해 안에 공제 못 받는 거 내년에 넘기지 말고 올해 끝.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손해본 금액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년 1월 달에 잔금을 받고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은 게 내년 1월 달에 팔면서 보니까 소득 금액이 1억이 남아요. 그럼 내년에 파는 게 좋은가요? 올해 안에 팔아야 된가? 올해 안에 팔아야죠. 그런데 집을 구입하신 분이 자꾸 올해는 못 산다네요. 내년에 사겠다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가? 그렇죠. 머리를 잘 쓰시네요. 등기를 먼저 줘버리면 돼요. 이번 연도 말 안에 등기를 먼저 넘겨줘버리면 돼요. 등기를 먼저 넘겨가시고 돈은 그냥 1월 달에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등기가 우선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안 주면 이제 골치 아프죠. 이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여기서는 양도 차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되거든요. 그거. 퉁쳐버리니까. 그래서 미공제분이 발생하면 소멸 계산합니다. 이 말은 소멸 계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씩 찾아내야 돼요. 또 양가로 2번 가보세요. 세율별 공제하여 공제지 못한 결손금은, 그러면 남는 거 이제 미공제분 이 말이에요. 아직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멸됩니다. 그랬어요. 소멸됩니다. 그럼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라 그랬는가? 나눠서 계산해라 그랬는가? 나눠서.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못 받은 것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소득과 합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나
또는 퇴직 소득 금액에서 여기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는 양도에서만 공제를 해야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요. 이번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게 있으면 다음으로 넘겨서도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2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월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월 공제도 안 됩니다. 거기다 밑줄만 그으세요. 끝에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들어있어요. 2번 끝에 보면 2월 공제도 안 됩니다. 여기서 2월이라는 것은 내년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긴다 이 소리. 다음으로 넘기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에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체크해놨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되면 어디에서 공제해줘라 그랬는가? 양도소득 금액.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때도 같은 종류끼리 공제가 되는가요? 다른 종류에서도 되는가요? 같은 종류에서만.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걸 퉁쳐서 이름을 뭐라고 쓴다? 부동산 등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과 부동산과 주식만 구분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 아닌 건 전부 뭘로 칭하고? 부동산. 주식이 아닌 걸 전부 부동산으로 칭해버리면 돼요. 또 미공제분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넘겨서 2월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은 주식에서는 통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그룹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그룹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하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이제 한번 봐볼게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완전 종합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연결해야 돼요.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환지하면서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수가 바뀌었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두 번째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계약. 이게 양도담보네요. 양도담보계약은 원칙은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변제 충당이 되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는가? 넘어가 버린다 그랬는가? 넘어가 버린다. 변제 충당했을 때는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양도 대상이 된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제 지상권의 양도네요. 우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에 거주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서로 뭐하여?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자, 그럼 다시요.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발생한 양도 차손은 그럼 토지와 주식은 종류가 같다? 다르다? 그러면 다르니까 토지와 주식에서 각각 발생한 양도 차손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와 주식은 통산된다 안 된다? 종류가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부동산하고 주식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만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얘기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제 2번 오른쪽 문제 보세요. 이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1세대 2주택이네요. 1세대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지역의 주택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1세대 2주택이면 3년 이상을 보유하고 등기가 됐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있는데 2%씩 받는다? 8%씩 받는다? 자, 2%다? 8%다? 2%. 1세대 2주택이니까 1세대 1주택만 8%씩 1세대 2주택이면 2%. 네, 1세대 1주택, 이거는 겸용주택 아직 안 배웠네요. 2번은 겸용주택 아직 안 배웠네요. 자, 이제 요거는 배웠어요.
증여자의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대가가 있는 걸로 받는가 없는 걸로 받는가? 있는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본다. 자, 이제 4번이네요. 2020년에 토지를 양도한 토지에서 양도 차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2020년에 땅 팔아서 손해를 봤어요. 그럼 2020년에 공제를 못하면 2020년부터 몇 년간 뒤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다. 2월 공제 안 된다. 그래서 5년간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네요.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알면 단순한데 모르면 진짜 복잡한 거예요. 한 번 공제 올해 공제 못 받으면 올해 안에 끝내라. 내년으로 넘겨라. 올해 안에 끝내라. 올해 안에 끝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올해 세법 점수가 제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세법이 14개를 맞았어요. 그럼 내년 시험 볼 때 그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시네. 금방 그거예요 이게. 응?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 이제 요런 걸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 몇 년간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실지 양도가액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9억이 넘었으니까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 집을 10억에 팔았다. 그럼 10억에 팔았으면은 얼마가 과세다? 1억. 아니라 그렇게 해도 또 1억이라네. 10분의 1. 그렇게 1억이 아니라 또 1억 그러네. 아주 떳떳하게 그냥. 아니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또 1억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못 풀어요. 문제 풀 수가 없어요. 1억이 아니라 10분의 1이 과세예요. 10분의 1이 전체 중에. 그래서 실제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중에 얼마는 비과세니까? 10억 중에 9억. 10분의 9가 비과세. 10분의 1이 과세.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무조건 1억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곤란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 좀 차분하게 연습을 하세요. 이런 거. 그럼 이제 3번에 2월 과세로 가보죠.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11월, 12월 과정에서 2월 과세를 설명하는 게 약간 좀 벅차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하죠. 뭐 이거 어차피 진도도 널널한데 진도만 벅차면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거 풀기 쉬워요. 이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2월 과세가 뭐냐면 2월이라는 것은 지금 신상품인가요? 그 전년도의 상품인가? 전년도에. 그러면 이번 2019년에 못 파는 물건을 2020년에 가면 이게 이제 그 전년도의 물품이라 요거를 2월 상품이라고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가요? 갖다가 파는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가요? 다른 사람 걸 내가 가져와서 팔아주고 있는가? 가져와서 내가 팔아주지만 내 물건을 팔았는가? 남의 물건을 팔았는가?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예요. 2월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넘겨서 네가 좀 팔아줄래?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팔아줄게 하고 그 사람 걸 팔아주는 거예요.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럼 그래요? 증여자 갑이라는 사람과 수증자, 이 사람 증여 받은 사람이에요. 수증자 을이 있는데 갑하고 을의 관계를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에요. 이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였는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자, 다시 눈 잘 뜨고 계세요. 봐보세요. 자, 이제 중간에 받은 사람이 누가 됐는가? 특수관계.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 속에는 누구와 누구는 뺀 특수관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뺀 나머지 특수관계. 자, 다시요. 자, 다시 가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는데 자꾸 봐보세요. 다른 건 안 바뀌는데 이 중간에 있는 요 사람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럼 앞에 사람이 나에게 물건을 넘기니까 내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자기 물건을 내 물건을 내가 파는 거야? 앞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고 있는가? 앞 사람의 물건을 팔아주니까 이게 무슨 과세가 되는가? 이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하나 더요. 이제 그럼 이제 증여자 갑이 특수관계인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팔 때 이 거래가 우회 양도 부인이라는 것은 증여자, 이 사람이 증여자가 타인, 병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데 직접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을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 사람에게 증여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증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팔면서 을에 중간에 이상한 살 하나 넣어가지고 이 물건을 병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누가 받냐면 병한테 돈은 을이 받게 되는가? 갑이 받게 되는가? 갑이 받아요. 갑이 돈을 받으면서 중간에 을 한 사람을 끼워가지고 가공 인물을 끼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래한 것처럼 꾸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거래한 걸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부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회양도 부인은 누가 지금 판 걸로 되는가? 갑이 판 걸로 되고 중간에 있는 특수관계는 그대로 놔둬라, 없애버려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니까 여기가 없는 걸로 돼버린 거예요. 없는 걸로 되고 갑이 파는 걸로 봐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었을 때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걸로 보는가요?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보는가?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 과세라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잡아내셔야 돼요. 용어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5년이라는 이 연도 안에 팔게 되면 5년 안에 팔게 되면 을이 자기 물건을 판 걸로 봐라, 갑의 물건을 팔아준 걸로 봐라. 갑의 물건을 대신 팔아준 걸로 봐서 2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월 과세가 되니까 2월 상품을 갑이 팔았는가요? 을이 팔았는가? 을이 팔았죠. 을이 누구 걸 팔았는가? 갑 것을. 을이 갑 것을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아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파는 사람은 을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 파는 사람 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한 배우자가 되는가? 증여받은 배우자가 되는가? 받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물건을 팔아준 걸로 보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래서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연대라는 거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그럼 지금 이 물건은 을이 대신 팔아줬지만 을이 자기가 샀던 물건인가요? 갑이 샀던 물건인가? 갑이 샀던 물건을 을이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격은 을이 그 물건을 팔았더라도 취득가격은 본인이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누구의 물건이니까? 갑의 물건이니까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증여차가 되죠. 그러면 증여한이 되는가? 증여받은이 되는가? 그렇죠.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갑니다. 이게 불이익이란 이야기예요. 자기가 증여받은 가격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을이 세금을 대신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증여세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일단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 물건을 넘겨받았으니까 정부가 을에게 증여세는 안 물리게 되는가? 물리게 되는가? 물리죠. 증여세는 일단 부과를 해요. 부과해놓고 이거 내가 내 걸 판 거 아닌데요? 내가 내 걸 판 게 아니라 나는 갑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그거 증여세는 내기는 내는데 그 증여세를 나중에 경비로 처리해 드릴게. 그래서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서 세금 혜택 조금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이 을이 증여를 받아서 파니까 넘겨받아서 갑의 물건을 팔아주니까 그 넘겨받았을 때 그 당시에 증여세는 먼저 물리고 증여세를 물리고 그 증여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의 보유기간을 정할 때는 갑이 취득한 물건인가요? 을이 취득한 물건인가? 갑이 취득한 물건을 을이 대신 팔아주니까 보유기간도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된가? 자, 그러면 갑부터 시작해라? 을부터 시작해라? 갑부터. 갑이니까 증여받은이다, 증여한이다. 증여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갑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라 을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되라 증여한 그랬으니까 보유기간은 무조건 보유기간은 증여한 그랬으니까 갑이다 을이다 갑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증여한. 그래서 앞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2월 과세 거기서 배웠죠. 거기에서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그랬는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럼 만약에 이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대신해서 팔아줬을 때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내가 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라고 해야 되는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갑니다. 그래요. 이게 알고 보면 참 이게 까다롭긴 해요. 그런데 문제 풀 때 보면 너무 쉬워요. 뭔만 생각하시냐면요. 문제를 풀 때 요 중간에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만 먼저 알면 돼요.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받았으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증여를 받았으면 이 증여받은 자체를 정부가 인정한다, 부인한다? 인정한다. 인정은 하되 세금은 을이 자기 걸로 판 걸로 봐라. 갑의 물건을 팔아준 걸로 봐라. 그래서 갑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세금은 갑에게 물린다. 을에게 물린다. 을에게 물리지만 취득 가격은 을이 증여받은 걸로 계산해라. 갑이 취득했을 때로 계산하고. 그럼 을이 증여를 인정을 받았으니까 을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먼저 낸다, 안 낸다? 낸다. 내고 나서 그 증여세를 나중에 다시 뭘로 빼주고? 필요경비로 빼주고. 을이 팔았지만 보유기간은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고?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교재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약간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래 저런 거 있기는 해. 나중에 배워도 돼 그런 생각하세요. 자, 그 2월 과세 요건을 보세요. 2월 과세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내에 그랬는가? 5년 동그라미 치세요. 자, 5년이나 연도만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증여를 받고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고 그 물건을 5년 안에 팔아야 돼요. 5년 안에 팔면은 내가 내 물건을 판 걸로 봐라. 내 앞에 배우자의 물건을 팔아준 걸로 봐라. 배우자의 물건. 앞에 증여자의 물건을 팔아준 걸로 봐라.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가봐요. 2번 앞에다 개정하고 쓰세요. 동그라미 2번 개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증여를 받은 물건을 팔아주는 게 어떤 물건을 팔아준 걸로 볼 것인가. 물건 종류. 이번 올해 시험 볼 때 31회 시험 볼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그 물건이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밑에다가 골프 회원권하고 쓰세요. 건물이나 토지나 골프
회원권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기다 색으로 입히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부분이 개정돼서 새로 들어왔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밑에다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에다가 분양권하고 쓰세요. 그게 분양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죠. 분양권을 제가 이제 내 배우자가 분양을 받은 걸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 받고 나서 5년 안에 그 분양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럼 2월 과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분양권도 돼요. 분양권도 올해부터 돼요. 예전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당첨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증여를 하고 내가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팔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분양권도 증여자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증여를 하고 내 배우자가 분양받은 걸 나에게 증여를 하고 내가 그걸 5년 안에 팔게 됐을 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은 계산하지만 취득 가격은 내가 증여받은 가격으로 계산해라.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라.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으로 계산해라. 불이익을 조금 더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양권까지도 이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이제 약간 범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골프 회원권이나 분양권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팔게 되면 5년 안에 팔게 되면은 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그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갑으로 봐라, 을로 봐라? 을로 봐라요. 증여받은 배우자로 봐라. 대신에 갑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연대 책임 없다. 단 취득 가격은 을이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받은 가격으로 잡아라. 갑이 취득한 가격으로 잡아라. 갑이 취득한 가격으로 잡아라. 대신에 을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먼저 증여세를 내고 내가 냈던 증여세는 다시 뭘로 처리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언제나 보유기간을 잡을 때는 을부터 시작해라, 갑부터 시작해라. 갑부터. 왜? 내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의 물건을 팔아줬으니까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라.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안 그래도 3번은 잠깐 보류하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은 2월 과세 효과로 가보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체크하세요. 납세 의무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2월 과세니까 증여한 배우자다, 증여받은 배우자다. 증여받은. 자, 받은 배우자예요. 받은 배우자. 받은에다 강조하세요. 증여받은 배우자니까 여기서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사람은 증여자라게 해야 된가? 수증자라게 해야 된가? 수증자가 돼요. 수증자가 세금을 내니까 증여자와 수증자는 둘이는 연대 책임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여세는 낸다? 안 낸다? 낸다. 증여세를 내야죠. 증여세를 내고 내가 냈던 증여세는 다시 뭘로 처리해주고?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거기다 체크하셔야 돼요.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취득 가격은 2월 과세를 하겠으니까 취득 가격은 내가 증여받은 가격으로 계산해야 된가?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격인가? 증여한 사람. 증여한에다가 강조하세요. 증여한 배우자 체크하시고 끝에 체크하세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갑니다. 이제 5번은 보유기간만 체크해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든 세율이든 무조건 보유기간은 증여한부터 시작한다. 증여받은부터 시작한다. 증여한, 한자에다 강조하세요.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부터 계산한다. 자, 그럼 이제 하나는 이제 잡아냈어요. 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잡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회양도 부인으로 가보죠. 우회양도 부인은 중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인가?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 안에는 누구와 누구는 빠지는 특수관계인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뺀 나머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이 말은 중간에 을을 세우는 것은 이 중간에 을은 실제 을이 증여받아서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가공인물이라는 이야기인가? 가공인물.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갔을 때 대전에 이제 올해 이제 여름에 강의 가가지고 이 특수관계인 을을 가공인물 이거를 그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약간 물어봤어요. 제가 그쪽에서는 이 가공인물을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 그랬더니 딱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핫바지요. 그럼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야? 알았는 바지사장. 바지사장, 이 사람 바지사장 세워놓고, 이거 가짜 인물 세워놓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치기 해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공인물이니까 그대로 남겨놔라, 날려버려라. 날려버려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없어지는 순간 누가 팔았다고 보는가? 갑이. 그러면 납세음자는 누구다? 갑.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을 중간에 있는 을은 가공인물을 세웠지만 갑하고 을은 서로 부정한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가 혼자 하고 있는가? 같이. 그럼 연대 책임, 연대 납세 의무 전체 같이 을하고 연대 책임을 지하죠. 그럼 이제 여기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을을 날려버렸으니까 취득 가격은 누구의 가격으로 가면 되겠는가? 증여 한. 그럼 갑이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을이 증여를 날려버렸으니까 을이 증여를 날렸으니까 만약에 을이 증여세를 냈더라도 정부는 증여를 제대로 받았는가 잘못 받았는가? 잘못 받았죠. 잘못 받았으니까 받은 돈이 있으면 그냥 꿀꺽 해야 된가? 돌려줘야 된가? 돌려줘야죠. 그래서 환급 처리하는 거예요.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줘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무조건 보유기간은 누구부터 시작이라? 갑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특수관계인하고 관계된 거, 요거는 지금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무시해버리세요. 무조건 배우자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시고 특수관계는 그냥 놔둬버리고 배우자만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배우자 하나만 잡으면 특수관계인은 시간 지나면 바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뒤에 문제로 이제 가봐요. 자, 문제로 가봐요. 문제 풀 때 여기는 문제 지문들이 좀 복잡해요. 문제 전문이 복잡하니까 이제 요령, 어떤 요령 거 푸는가 이제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분명히 이 지문 안에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배우자인가, 특수관계인인가, 아들인가, 형인가, 삼촌인가 이게 나와요. 이것만 보고 풀면 돼요. 배우자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증여 인정이다, 부인이다. 인정. 그럼 끝. 읽지 마세요. 나머지 읽지 마세요. 배우자란 말만 나오면 너는 무조건 증여 인정이다. 증여 인정이다 해놓고 바로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문제를 풀 때 잘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데 을이 나의 배우자다. 또 을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모르는 병에게 양도를 했다. 여기까지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봐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 때 이 배우자 증여받은 걸 인정했다, 부인했다? 인정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갑이다? 을. 틀렸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몇 년 이상을 보유하면 그랬는가? 갑자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3년은 을부터 3년인가요? 갑부터 3년인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보유기간을 이렇게 보유기간을 잡는 거예요. 보유기간을 잡으니까 얼른 이제 지문은 올라가는 거예요. 잡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한 날이 2015년 1월 20일 날 취득해서 팔아먹는 것은 2020년 5월 20일 날 팔아먹었죠. 자, 여기 이렇게 얼른 봐봐요. 여기 보니까 이게 3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갑이 등기된 건물이고 쭉 지문을 이렇게 봐봐요. 등기를 마쳤다 그랬죠. 건물이고 등기됐으니까 등기되고 3년 넘었고 건물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는다? 받는다. 맞았네요. 자, 그럼 이제 취득가액은 을이 증여받을 때 가격이다, 갑이 취득했을 때 가격이다.
자, 갑이, 그럼 얼른 다시 올라가죠. 갑이 취득일 때 가격은 얼마다? 3억. 자, 이렇게 얼른 밑에를 지문을 이거 읽고, 여기를 읽지 마시고, 배우자란 말만 뜨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지문 하나씩 읽으면서 역으로 올라가서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갑이 취득한 건 3억이니까, 8억이 취득 가격이 아니라 3억이 취득 가격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내죠. 증여세를 내는데 그 증여세를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뭘로 빼준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 경비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서로 배우자니까 갑한테는 연대 책임이라는 걸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문제 지문을 이걸 막 읽고 분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분석할 시간 없어요.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배우자만 보이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지문에서 찾아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이제 문제로 가보죠. 문제 2번. 문제 2번도 소득세 쭉 보니까 갑이 등기된 공내 소재 상가 건물을 누구에게서 증여받고 그랬는가? 아버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배우자가 아니죠. 배우자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으니까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간인데 이제 흐름을 잘 보세요. 자,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를 누구에게서 증여를 받고 아버지 누구에게서? 을에게. 그러면 증여한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인가? 을. 증여한 사람이 을이고 받은 사람이 갑. 이걸 빨리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을이 증여자가 되고 갑이 수증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요. 이렇게 심하게 문제를 낸다는 이야기예요. 참 야비하죠. 갑을병 이렇게 써줬는데 을갑병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무원 학생들 2018년 7급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이 갑을병이라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을갑으로 되는 헷갈려 버렸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로 지금 가요. 갑이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을에게서 증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할 때는 증여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팔면 되고 5년. 그럼 똑같은 말이죠. 5년 안에 증여받요. 내가 이걸 팔 때 5년 안에 증여 받았으면 돼요. 받고 나서 5년 안에 팔면 되니까. 그다음 취득가액은 갑의 가격으로 가는가 이제 을의 가격으로 가는가? 을이죠. 갑이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을이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가격으로 갑니다. 근데 갑이 그의 건물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히 있으면 갑이 증여세를 냈으면 직계 존비속이니까 나중에 뭘로 빼주고 필요경비로 빼주고 보유기간은 여기서 보유기간은 갑부터 시작해라 을부터 시작해라 을부터 갑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을이 취득한 날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지문에서 옳은 것만 묶인 것 찾아라 틀린 것으로 찾아라 옳은 것 그럼 동그라미 친 것만 찾으면 돼요. 동그라미 친 것은 디귿 리을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억 디귿 여기서 이게 맞았죠. 이건 맞고 디귿 맞고 여기는 틀렸죠.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답은 2번 이렇게 이걸 문제를 다 풀어놓고 여기를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이걸 여기를 안 보고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박스 문제를 풀 때는 밑에 박스 분석 다 해놓고 위에 올라가서 뭐가 요구사항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걸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근데 박스 볼 때 보면 무조건 다 옳은 거 틀려 마음대로 막 골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돼요. 이 그림만 그려지면은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건 전혀 읽지 않아도 돼요. 누구인가만 봐놓고 이 문제 지문 풀면서 지문을 풀어가면서 하나 모르면 위에 지문 올라가서 찾고 하나씩 역으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요 문제 형태가 무슨 시험하고 똑같은가? 요즘 최근에 요 형태가 수능 시험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밑에 보기가 있으면 그거 보고 위에 가서 자료 찾고 밑에 자료 찾고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문제들이 싹 지금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유형으로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 유형을 조금만 더 연습해야 돼요. 이제 3번 한번 가보죠. 3번까지만 가보죠. 이제 3번은 더 기네요. 이걸 풀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다 봐요. 다시 또
뭐 그렇게 없어요. 이거 배우자 났잖아요. 갑은 배우자인 거주자 을이 갑은 배우자인 거주자 을이 무엇에 취득한 토지를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 한 사람은 누가 되는가? 을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니까. 을로. 그러면 을이 증여한 사람이고 갑이 증여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받은 사람은 누가 되는가? 배우자. 끝. 그러면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이거 읽을 필요 있는가? 없어요. 없죠. 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기로 들어가요. 자 봐요.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취득 가격은 갑이 증여받은 가격이다. 을이 취득한 가격이다. 을이 취득한 가격이고 빨리 올라가 봐 이제. 을이요. 을이 3월 1일에 을이 얼마에 샀다? 3억 원. 그럼 3억 원. 3억. 그럼 1번 탈락. 자, 두 번째. 취득의 시기는 취득 날짜는 보유 기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을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올라가 봐요. 을은 2010년 3월 1일. 2010년 3월 1일. 맞았네? 그 다음에 증여세예요. 토지 양도 차익 계산 시 갑의 증여세는 갑이 냈던 증여세는 뭘로 빼주고? 필요경비. 그러면 공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필요경비로 빼준다. 그럼 여기는 배우자니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연대 책임은 없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는 을이 되는가요? 갑이 되는가요? 갑.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 푸는데 여기서 이걸 딱 보는 순간 헐 못 풀어. 그럼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겁을 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겁을 딱 내놔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기는요? 간단하겠는데. 진짜 사실은 이런 문제만 내주면요 너무 쉽게 간단하게 풀거든요. 그런데 복잡하게 꾸며진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꾸며진 것이고 누가 누구에게 거래했는가만 알아버리면 이렇게 알아버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세 어려운 부분 다 끝났어요.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 끝났다는 거 또 좀 있으면 어려운 게 나오면 또 거짓말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